세상에 노처녀라 불리는 여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내 이야기는 그저 그런 노처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귀여운 노처녀입니다. 이름은 최윤정. 나이는 올해로 43세. 내 친구들은 내가 아직도 싱글인 이유를 이해 못하지만 나는 나름의 이유와 철학으로 매일매일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윤정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고양이 2마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아침에 일어나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언니, 오늘 또 혼자 오셨어요? 카페 직원의 물음에 익숙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혼자가 제일 좋아요. 윤정은 그림을 그리는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그녀의 작품은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동네 영화관에서 혼자 영화를 보는 시간을 잊지 않습니다. 혼자인 건 외로운 게 아니야. 나만의 시간을 즐기는 거지. 그녀는 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며 위안을 삼습니다. 어느 날 윤정은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한 남자를 만납니다. 그의 이름은 권빈. 나이는 45세. 그는 윤정처럼 혼자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고양이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게 된 두 사람은 점점 친해집니다.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죠. 권빈이 말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가끔은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윤정이 대답합니다. 윤정은 친구의 권유로 근처 문화센터에서 플라워 클래스에 등록합니다. 그녀는 꽃꽂이 수업에서 권빈과 다시 만납니다. 여기서도 만나네요. 윤정이 놀란 표정을 짓자 권빈은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운명인가 보죠. 두 사람은 함께 꽃꽂이를 배우며 점점 가까워집니다. 권빈은 윤정에게 자신의 과거와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윤정 역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나도 사실 혼자라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합니다. 윤정은 권빈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이 그동안 너무 혼자만의 세상에 갇혀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기 시작하고 새로운 활동에도 도전합니다. 그녀의 삶은 활기를 띠고 친구들은 그런 그녀의 변화를 기뻐합니다. 권빈은 윤정에게 조심스럽게 마음을 고백합니다. 윤정 씨, 나도 혼자 있는 게 익숙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윤정은 그의 고백에 망설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권빈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윤정은 여전히 귀여운 노처녀로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녀 곁에 권빈이라는 동반자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며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갑니다. 혼자인 것도 좋지만 가끔은 함께하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어느 봄날, 권비는 이삿짐 트럭에서 마지막 짐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45년을 살아온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집을 마련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집주인은 권빈을 보며 싱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오래 계실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 많으니까 금방 친해지실 겁니다. 권빈은 웃음으로 답했습니다. 사실 그는 이웃과 친해지는데 그리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회사와 집만 오가며 살아온 평범한 노총각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종종 그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지만 권비는 그저 웃으며 넘기곤 했습니다. 그는 누군가와 인생을 함께하는 것이 참으로 막연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상한 첫날 밤, 그는 조용히 창문을 열고 동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들이 골목에서 뛰노는 소리, 옆집에서 들려오는 기타 소리, 가끔 지나가는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들은 그에게 어쩐지 익숙하면서도 낯선 기분을 주었습니다. 며칠 후 권비는 동네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그곳은 책과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었고 카페 주인인 윤정은 밝은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처음 오셨죠? 이 동네 새로 이사 오신 분 맞으시죠? 권비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이 동네는 작거든요. 금방 소문 다 나요. 윤정은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기 앉으셔서 편히 쉬세요. 혼자 오시는 손님들이 많으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권비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향이 깊고 진했습니다. 그는 잠시 머물다 가려 했지만 어느새 시간을 잊고 책 한 권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매주 금요일 저녁 동네 사람들과 함께하는 독서 모임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권빈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서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과 나눈 이야기들, 함께 웃고 울며 읽은 책들, 그리고 윤정이 가끔 건네는 따뜻한 미소는 그의 마음을 서서히 녹였습니다. 그는 어느새 자신이 노총각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발견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권비는 그 모임에서 만난 한 사람과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영애였고 그녀 역시 이 동네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었습니다. 영애는 그와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둘은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며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어느 날 밤, 경수는 다시 창문을 열고 동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번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여전히 들렸고 기타 소리도 여전했지만 그 소리들은 이제 그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웃으며 창문을 닫고 영애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독서 모임 끝나고 잠깐 산책 어때요? 메시지를 보내고 잠시 뒤 영애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좋아요. 같이 걸어요. 권비는
처음으로 봄날의 따뜻한 바람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노총각이라는 이름표는 더 이상 그에게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작가 권혁, 낭독 권혁. 김윤정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깨어난 건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꿈나라에 있는 동안 그녀는 조용히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커피를 내리며 잠깐의 평온함을 즐기는 이 시간이 그녀에겐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늘 바빴습니다. 아침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면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중소기업에서 회계 담당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월급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의 학원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 자신을 위한 여유는 늘 뒤로 미루는 삶이었습니다. 퇴근 후에도 그녀의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나면 밀린 집안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뒤에야 그녀는 비로소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TV를 켜두었지만 화면에 나오는 내용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한 전시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사진과 글로 이루어진 전시회는 그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한 사진 속의 여자는 어린아이를 안고 미소 짓고 있었지만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자는 사랑으로 살고 희생으로 버티며 꿈으로 존재한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윤정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했지만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잊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대학 시절 연극을 전공하며 무대 위에서 빛나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의 자신은 그때와 너무 달랐습니다. 윤정은 그날 밤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는 여전히 연극계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나 다시 연극을 하고 싶어.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친구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야. 네가 다시 무대에 서는 날을 기다릴게. 그날 이후로 윤정은 주 2회 연극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두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다시 연극의 즐거움에 빠져들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대사를 외치고 감정을 표현하는 순간 그녀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열정은 아이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변화를 지켜보며 자부심을 느꼈고 가정에는 새로운 활기가 돌았습니다. 어느 겨울날 윤정은 소극장에서 열린 작은 연극 무대에 섰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무대가 끝난 뒤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여자는 사랑으로 살고 희생으로 버티지만 자신의 꿈을 놓치지 않을 때 비로소 온전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무대에서 내려온 윤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엔 따뜻한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여자는 사랑과 희생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빛나는 꿈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작가 권혁, 낭독 권혁. 겨울비가 내리던 어느 날 아침, 영희는 세탁소로 향했습니다. 모퉁이를 돌 때마다 차가운 비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우산을 쓰고 있었지만 바람에 휘청이는 우산은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발목은 이미 물에 젖어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세탁소 안에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그녀를 감쌌습니다. 세탁소 주인은 그녀를 보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영희 씨, 오늘은 또 무슨 일이에요? 영희는 미소를 지으며 옷을 맡겼습니다. 급하게 면접 준비를 해야 해서요. 내일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세탁소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럼 잘 다녀오세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영희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세탁소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내일 있을 면접은 단순한 취업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살아온 방식에 대한 변호이자 앞으로도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길을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영애가 면접을 준비하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포기해야 했던 꿈을 되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대학 시절 연극을 공부하며 무대 위에서 빛나는 배우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사정과 사회의 기대는 그녀를 다른 길로 내몰았습니다. 졸업 후에는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걸음마다 자신을 잃어가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결혼 후 아이를 낳고 가정을 돌보며 살아가던 어느 날, 영애는 문득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마주했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화장기 없는 얼굴과 초췌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인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이 그녀를 지금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배우가 되기 위한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시선과 가족의 반대가 있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대사를 외우고 연습실에서 땀을 흘리며 그녀는 조금씩 자신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일, 그녀는 첫 오디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연극의 제목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였습니다. 극중 주인공은 여성으로서의 한계를 뛰어넘고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애는 그 대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영애는
대본을 손에 들고 거실에서 혼자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힘을 얻었고 손끝까지 에너지가 전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무대 위에서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내 가능성을 제한하지 마세요. 나는 내 삶의 주인공입니다. 그녀는 대본 속의 마지막 대사를 힘차게 외쳤습니다. 그 순간 영애의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내일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이미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비록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던 시간이 있었지만 이제는 여자라는 이유로 더욱 빛날 수 있는 날이 오고 있었습니다. 공기놀이, 작가 권혁, 낭독 권혁. 아침 햇살이 골목길 담벼락에 부딪혀 부드럽게 퍼지던 날이었습니다. 동네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지만 수경의 마음속에는 작은 두근거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수경이 새로 전학 온 학교에서 처음 친구들과 함께 노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공원 한 구석에서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수경을 불렀습니다. 수경은 서둘러 다가가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들은 반 친구들이었고 손에는 형형색색의 공기알이 들려 있었습니다. 공기놀이 해봤어? 은지라는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니, 처음이야. 수경이 살짝 머쓱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은 웃으며 공기놀이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손으로 공기알을 던지고 다른 손으로 땅에 있는 공기알을 재빠르게 집어올리는 동작. 처음엔 어렵게 느껴졌지만 금세 재미를 붙였습니다. 공기알이 손끝에서 춤추듯 오가는 순간마다 수경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놀이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공기알 하나가 숲을 속으로 굴러 들어갔습니다. 은지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어디 갔지? 내가 찾아올게. 숲으로 들어간 은지는 잠시 공기알 대신 오래된 나무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상자는 작고 낡았지만 이상하게도 황금빛이 도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아이들은 호기심에 상자를 둘러싸고 웅성거렸습니다. 수경이 용기를 내어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메모와 오래된 공기알 세트가 들어있었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공기로 노는 자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되리라. 아이들은 이상한 이야기를 듣는 듯 눈을 마주쳤지만 곧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냥 옛날 장난감이잖아. 하지만 수경은 묘한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치 이 공기알들이 무언가 특별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수경은 혼자 공기알을 가지고 다시 공원에 나갔습니다. 한 번, 두 번 공기알을 던지고 받는 동작을 반복하던 중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새소리도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이 공기알이 말하려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수경은 용기를 내어 다시 공기알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수경은 자신도 모른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동네, 낯선 사람들, 그리고 잊혀진 이야기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공기와는 단순한 놀이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시간을 엮어주는 열쇠였습니다. 수경은 이 공기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그리고 이웃들의 이야기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친구들과의 우정도 더 깊어졌습니다. 공기놀이 하나로 시작된 작은 사건이 수경과 아이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과 깨달음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경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공기놀이란 단순히 공기알을 던지고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마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바람의 노래. 작가 번역, 낭독 권역. 그날도 어김없이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늘 바람과 함께였습니다. 바람은 때로는 온화하게, 때로는 거칠게 그들의 삶을 휘감았습니다. 마을의 이름도 바람고개였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태어나고 살고 그리고 바람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지영은 마을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었습니다. 바람고개의 전통에 따라 18이 되던 해 그는 바람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모두가 20살 이전에 바람의 노래를 한 번은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 노래는 한 사람에게만 들리고 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했습니다. 처음 바람의 노래를 들었을 때 지영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 너는 이곳을 떠나야 한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라. 바람은 너를 기다릴 것이다. 바람의 목소리는 낮고도 깊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후로 지영은 마음 한구석에 알 수 없는 불안과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러나 20살이 되기 전까지 지영은 한 번도 마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동생들이 마을 학교에 다니며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떠난다는 것은 그의 삶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의 목소리는 머릿속에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지영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마을을 떠나 낯선 도시에 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고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고갯길을 넘어갔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려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어루만지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오라. 여기서 시작된 이야기는 끝나야 한다. 도시의 삶은 거칠고도 복잡했습니다. 지영은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을 다녔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외로웠지만 점점 도시에 익숙해졌습니다. 도시에는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의 목소리와 자동차 소리가 그의 길을 메웠습니다. 지영은 도시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삶의 다양성, 그리고 자신만의 꿈.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마을이 점점 그리워졌습니다. 도시에 있는 동안에도 바람의 노래는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의 가슴 깊은 곳에 묻힌 오래된 비밀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영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람의 노래가 그를 부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그는 변하지 않은 풍경과 익숙한 바람을 마주했습니다. 고개를 넘어서자마자 바람이 그의 얼굴을 감싸며 환영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영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는 바람고개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도시에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조용했고 바람은 여전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바람의 노래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점차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떠남과 돌아옴, 시작과 끝을 아우른 삶의 순환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영은 바람고개 언덕에 올라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은 그의 주위를 맴돌며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너는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구나.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어. 이곳이 나의 시작이고 끝이야. 바람은 다시 한번 노래를 불었습니다. 그 노래는 마을 전체를 감싸며 영원히 이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낭만 닥터, 작가 권혁, 낭독 권혁. 이른 새벽 한적한 시골길에 자리한 작은 병원이 깨어났습니다. 이 병원의 정식 명칭은 묵호 의료원이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낭만 닥터의 병원이라 불렀습니다. 낡은 건물 외벽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다시 시작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매일같이 벌어졌습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주인공 서우진은 40대 후반의 의사였습니다. 늘 구부정한 자세로 오랜 시간 수술에 매달리느라 허리통이 좀 굽었고 짧게 깎은 머리칼은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강렬했습니다. 그가 이 병원을 맡은 지 15년이 넘었습니다. 도시에서 송구한 외과 의사로 인정받았던 그는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가장 큰 낭만 아닙니까? 오늘도 그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진료실을 정리하며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문득 병원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흙먼지를 묻힌 채 병원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초조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서우진은 대답 대신 가방을 들고 그녀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녀의 안내로 도착한 곳은 오래된 농가였습니다. 말에 누운 남성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우진은 즉시 그의 상태를 확인한 후 천천히 말을 건넸습니다. 심근경색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야 해요. 그들은 함께 힘을 모아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조그만 응급실에서
우진은 단 한 명의 간호사와 함께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낡은 장비, 부족한 약품. 그러나 그의 손끝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예술가처럼 수술 도구를 다루었습니다. 몇 시간 후 그는 땀에 젖은 얼굴로 수술실을 나섰습니다.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환자에 따른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진은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환자의 웃음과 건강이 저에게 가장 큰 보상이죠. 낭만도 결국 작은 기쁨에서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그날 밤 병원 창문 밖으로는 별빛이 가득했습니다. 서우진은 문득 자신의 선택이 떠올랐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삶 대신 이 조용한 곳을 택한 이유, 그것은 낭만이라는 이름의 소박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고 차가운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이야기가 시작될까? 낭만적인 삶. 작가 권혁, 낭독 권혁. 겨울의 끝자락이었습니다. 찬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길가에는 봄의 전조처럼 작은 풀잎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커피 한 잔을 들고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몇 번이나 지나쳤던 길이었지만 오늘따라 그 길은 낯설고도 새로웠습니다. 윤정 씨, 여기 앉아요. 카페 모퉁이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윤정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권빈이었습니다. 몇 달 전 윤정은 우연히 독서 모임에서 권빈을 만났습니다. 그는 윤정이 말하는 작은 일상조차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태도에 윤정은 가끔씩 어색한 설렘을 느끼곤 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책 얘기할까요? 권빈이 묻자 윤정은 가방에서 책을 꺼냈습니다. 제목은 낭만적인 삶. 오래된 책의 낡은 표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책을 고른 이유가 궁금하네요. 권빈이 책을 넘겨보며 물었습니다. 낭만적인 삶이란 게 뭘까 생각해 봤어요. 바쁘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해서요. 권빈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낭만적인 삶이라. 저는 지금 이 순간이 그런 것 같아요. 윤정은 그의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단순하지만 진심이 담긴 그의 대답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윤정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혼자 마시던 커피 대신 권빈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늘었고, 지나치기만 했던 골목길에선 새로운 풍경을 찾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권빈이 작은 공원으로 윤정을 데려갔습니다. 그는 공원의 벤치에 앉아 윤정에게 말했습니다. 윤정 씨, 낭만은 특별한 사건에서만 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순간들이 그런 거 아닐까요? 윤정은 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낭만적인 삶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란 것을. 그렇게 윤정과 건빈의 일상은 낭만으로 채워져 갔습니다. 때로는 평범하고 때로는 특별했던 그들의 하루하루는 마치 오래된 책처럼 소중하게 간직될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행복의 여정, 작가 권혁, 낭독 권혁. 새벽 공기가 서늘하게 느껴지는 날이었습니다. 윤정은 오래된 여행 가방을 여며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도착지는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떠나고 싶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듯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차역은 한적했습니다. 창구에서 표를 사며 그녀는 가장 멀리 가는 기차를 골랐습니다. 행선지는 묵호. 윤정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기차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가는 풍경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도시의 회색빛 건물들이 점점 줄어들고 초록빛 들판과 나무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정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도 조금씩 어딘가로 변화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몇 시간 후 기차는 묵호역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간판 하나와 소박한 플랫폼이 전부였습니다. 윤정은 가방을 챙기고 플랫폼에 내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맑았습니다. 마을은 작고 조용했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지나가는 이들이 윤정에게 환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기서 뭐 특별히 해야 할 건 없어요. 그냥 천천히 걸어보고 맛있는 거 드세요. 마을에 한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말하며 그녀에게 길을 안내했습니다. 윤정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작은 빵집에서 갓 구운 빵을 샀습니다. 빵집 주인은 그녀에게 우리 마을 호수에 가보세요. 아주 예뻐요. 라고 추천했습니다. 호수는 마을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물은 맑고 고요했으며 주변을 둘러싼 나무들이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호숫가의 나무 아래에 앉아 가져온 빵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찾고 있던 행복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이런 조용하고 단순한 순간에 숨어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윤정은 마을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잠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별들이 가득했습니다. 낯선 곳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다음날 그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시장에서 음식을 나누고 작은 축제에 참여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낯선 이들과 웃음을 나누는 동안 윤정은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과 연결감을 되찾았습니다. 며칠 후 윤정은 다시 도시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묵호에서 보낸 짧은 시간이 그녀에게 일상의 소중함과 작은 행복의 가치를 알려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떠나온 묵호를 떠올리며 다짐했습니다.
자신의 일상에서도 그곳에서 찾은 평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삶은 긴 여정이지만 행복은 그 여정과 곳곳에 숨어 있음을 깨달은 그녀는 이제 매일의 순간을 감사히 누리기로 했습니다. 소중한 생명. 작가 권혁, 낭독 권혁.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봄날, 민지가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민지와 어린 강아지 한 마리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보리야. 그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보리는 민지가 20대 초반에 길에서 발견했던 유기견이었습니다. 마른 몸과 겁에 질린 눈빛으로 떨고 있던 보리를 집으로 데려왔던 날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날 밤 보리는 처음으로 따뜻한 이불 위에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민지는 자신이 평생 이 작은 생명을 지켜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함께한 15년 동안 보리는 민지의 가족이자 친구였고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눈 동반자였습니다. 민지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스트레스로 지쳐있을 때 보리는 그녀의 옆에 앉아 말없이 머리를 기대어 주었습니다. 민지가 취업에 실패하고 눈물 짓던 날, 보리는 그녀의 얼굴을 혀로 핥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또한 보리는 민지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존재였습니다. 민지는 매일 아침 보리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보리가 꼬리를 흔들며 뛰어다니는 모습은 민지에게 언제나 웃음을 안겨주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창가에 앉아 함께 비를 바라보며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리가 건강이 좋지 않아 수술을 받아야만 했던 날, 민지는 밤새 병원 대기실에서 기도하며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보리가 수술을 잘 이겨내고 그녀에게 다시 꼬리를 흔들었을 때 민지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난 겨울 보리는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보리를 떠나 보낸 뒤 민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거닐 때마다 보리와 함께했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그녀는 보리와의 추억에 갇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녀 앞에 구름이라는 소중한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구름이가 민지에게 오기까지의 여정은 험난했습니다. 구름이는 원래 도심 한복판의 낡은 골목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미 고양이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새끼들을 돌보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구름이는 형제 자매와 함께 길 위에 남겨졌습니다. 음식도 보호도 없이 떠도는 날들이 이어졌고 형제들 하나둘씩 사라져 갔습니다. 구름이는 작은 몸집으로 어떻게든 버티며 살아남았습니다. 차가운 비를 피하기 위해 덤불 속에 몸을 숨기고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구름이는 배고픔과 추위로 지쳐가던 어느 날 마침내 공원의 덤불 속에 쓰러졌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숨을 곳도 도움을 받을 곳도 아닌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연히도 그날 민지가
그 덤불 옆을 지나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던 그녀의 귀에 갑자기 낯익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멀리서 어린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작은 덤불 속에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다가가 보니 거기에는 갓 태어난 듯한 새끼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몸은 젖어 있었고 힘없이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 너 여기서 뭐하고 있니? 민지는 고양이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고양이는 연약한 몸짓으로 민지의 손바닥 안에서 가늘게 울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고양이를 감싸고 근처 동물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고양이는 다행히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는 아니었지만 영양실조와 탈수가 심했습니다. 수의사는 고양이가 어미와 떨어진 지 오래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지는 고양이를 위해 따뜻한 침대를 만들어주고 우유를 조심스럽게 먹였습니다. 고양이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곧 민지의 손길에 안정을 찾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민지는 자신도 모르게 고양이를 구름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구름이는 점점 활기를 되찾았고 민지는 그 모습을 보며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보리를 읽고 느꼈던 슬픔은 여전히 가슴 한편에 남아 있었지만 민지는 깨달았습니다. 보리와의 추억이 자신에게 소중한 만큼 지금 눈앞에 있는 작은 생명도 소중하다는 것을 그녀는 구름이를 품에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구름아, 이제 내가 너를 지켜줄게. 구름이는 민지의 품에서 작게 울며 대답하는 듯 했습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민지는 새로운 희망을 품고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스트레스, 작가 권혁, 낭독 권혁.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것은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회색빛 도시 하늘이 무겁게 내려앉은 어느 아침, 강민주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상사에게서 온 메일 하나가 그녀의 심장을 한순간에 조여왔습니다. 긴급회의 오후 2시. 새로운 프로젝트 발표 준비 바랍니다. 민주는 몇 초 동안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발표? 준비? 그 프로젝트는 어제 처음 들었던 이야기였습니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갔고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라는 말이 입안에서 맴돌았지만 아무런 답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회의 시간은 점점 다가왔습니다. 손은 떨리고 컴퓨터 화면에 띄운 자료들은 무질서하게 흩어진 퍼즐 조각 같았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려 할수록 더 엉망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혹시 이 자료에서 중요한 부분을 놓친 건 아닐까? 이러한 불안한 생각들은 그녀를 더욱 마비시켰습니다. 동료들의 얼굴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도움을 요청할까 고민했지만 결국 그녀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무능력해 보일까 두려웠고 누군가의 시간을 빼앗는 것이 미안했습니다. 어차피 나 혼자 해결해야 할 문제야 라는 생각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발표는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을 잡았습니다. 목소리는 가라앉았고 문장들은 머릿속에서 쉽게 조합되지 않았습니다. 상사의 날카로운 시선과 동료들의 무표정한 얼굴이 그녀의 긴장을 더 고조시켰습니다. 발표 중간에 몇 번이나 실수를 저질렀고 결국 상사의 짧은 한숨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민주는 자신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스트레스는 그녀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기 전부터 두통이 시작되었고 출근길에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스스로를 책망하며 밤에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점점 무너져가는 카드 탑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던 어느 날 민주는 우연히 공원의 한 벤치에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눈앞의 세상은 여전히 회색빛이었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도망쳐야만 한다. 그날 저녁 민주는 노트북을 켜고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상사에게 사직서를 내미던 순간 그녀의 심장은 마치 큰 돌을 내려놓는 듯 가벼워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에 안정된 삶을 왜 포기해? 라는 질문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짐을 정리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과 몇 권의 책, 그리고 그녀가 좋아하는 다이어리만이 그녀와 함께했습니다. 민주는 대도시를 떠나기 전날 밤 창문 밖으로 마지막으로 네온사인이 번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 구석에서는 두려움이 피어올랐지만 동시에 새로 시작할 삶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산과 들로 둘러싸인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민주는 한적한 게스트하우스에 방을 잡고 매일 아침 자연 속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었지만 도시의 소음 대신 새소리와 바람 소리가 그녀의 길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을 숨쉬게 하는 공간을 찾았음을 느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저 걷고 멍하니 자연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무의 질감을 손끝으로 느끼고 발밑에 스치는 풀잎의 감촉을 경험하며 그녀는 점점 자신을 치유해 갔습니다. 이웃들은 그녀에게 친절했고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미소는 민주의 마음에 작은 빛을 비추었습니다. 민주의 치유는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르는 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그녀는 조용히 명상을 하곤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평온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은 민주의 치유를 돕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근처 농장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손에 흙을 묻히고 채소를 심고 수확하는 단순한 과정이 그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땀을 흘리고 나면 머릿속을 짓누르던 불안과 걱정들이 한 겹씩 벗겨져 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농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소박한 삶의 이야기를 나눴고 민주는 그들의 웃음소리에서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이웃들과의 관계도 그녀의 치유를 도왔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준비한 잔치에 초대받아 처음으로 함께 식사를 하던 날, 민주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함께 나눈 음식과 이야기들은 그녀의 가슴을 서서히 녹였습니다. 단절되었던 인간 관계 속에서 민주는 다시금 연결의 기쁨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녀는 자신만의 글쓰기에 몰두했습니다. 글로 자신의 감정을 풀어내는 것은 민주의 새로운 치유 방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글이 단조롭고 두서없었지만 점차 그녀의 내면에 자리 잡은 상처들이 글 속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쓰는 동안 민주는 자신의 고통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배웠습니다. 민주는 주말마다 마을 근처의 산을 올랐습니다. 산을 오르는 동안 느껴지는 몸의 피로와 정상에서의 상쾌한 공기는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상에 오를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과거의 자신과 멀어지는 듯한 해방감을 경험했습니다. 민주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치유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녀는 스스로의 삶을 다시금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라는 그림자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제는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터득한 것입니다. 1년 후 민주는 자신의 경험을 담은 첫 소설을 출판했습니다. 제목은 그림자와의 춤. 책은 출간과 동시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독자들은 그녀의 글을 읽으며 자신과 닮은 점을 발견했고 그들의 삶 속에서도 희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저를 울렸어요. 이 책을 읽고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라는 메시지들이 그녀의 메일함에 가득 찼습니다. 민주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여러 강연 요청을 받고 각지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히 풀어냈습니다. 그녀가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과정을 설명할 때 관객들의 눈에는 공감의 빛이 어렸습니다. 박수갈채가 끝난 뒤 한 사람씩 다가와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민주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강연 중간중간 그녀는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모두의 삶에 존재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릴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함께 그것을 마주하고 새로운 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시간을 보다 더 소중히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강연 외에도 그녀는 작은 글쓰기 워크숍을 열어 사람들과 직접 소통했습니다. 한 명 한 명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은 그녀에게도 치유였습니다. 민주는 깨달았습니다. 스트레스는 사라지지 않는 존재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룰지는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매일의 삶 속에서 스트레스와 함께 춤을 추며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촛불, 작가 권혁, 낭독 권혁. 깊은 겨울밤, 윤정은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가늘게 흩날리고 있었고 바람 소리가 그녀의 외로움을 더했습니다. 탁자 위에는 작은 촛불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전등을 켜지 않은 것은 촛불의 온기가 어두운 방을 더욱 아늑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그 촛불을 바라보며 마음 한편이 무겁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촛불 아래 펼쳐진 오래된 사진 한 장, 그녀와 그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의 장난기 어린 미소, 따스한 목소리, 그리고 함께 걷던 그 겨울길. 하지만 그 모든 추억은 이제 그녀를 더 아프게 할 뿐이었습니다. 촛불은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흔들렸고 그와의 지난 시간들이 불빛 아래에서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윤정은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와 처음 만난 순간,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그리고 마침내 서로의 전부가 되었던 시간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깨지던 날,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는 떠났을까? 왜 그녀를 남겨두고 사라진 것일까? 그날 이후로 윤정은 매일같이 그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촛불은 계속 타오르고 있었지만 그 빛은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며칠 후 윤정은 우연히 서랍 깊숙이 숨겨둔 그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는 노란빛으로 발려 있었고 글씨는 그때의 감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나는 너를 사랑했지만 나는 더 이상 너와 함께 할 수 없었어.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것은 그녀의 마음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그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사랑했다는 고백, 그리고 함께 할 수 없다는 마지막 문장.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해명되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다시 촛불을 켜고 그 편지를 앞에 두고 앉았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불꽃은 작은 소리를 내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손에 들고 물었습니다. 왜 떠났어?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나야만 했어? 그러나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촛불의 불꽃만이 그녀의 목소리에 반응하듯 깜빡였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손을 잡았던 날의 떨림,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며 나누었던 꿈, 그리고 서로를 의지하며 쌓아 올렸던 추억들. 그녀는
그런 순간들을 떠올리며 그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억은 지금 그녀를 울게 만드는 흉터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윤정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두 가지 감정이 격렬히 충돌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떠난 것에 대한 분노와 상실감이 끌어올랐습니다. 그녀는 손끝에서 떨리는 편지를 내려다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부족했기 때문일까? 내가 뭘 더 잘할 수 있었을까? 그런 질문들이 그녀의 마음을 더 깊은 어둠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녀의 슬픔은 점점 분노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녀에게는 남은 삶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촛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서는 불꽃이 이글거리며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 했습니다. 윤정은 결국 촛불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이 감정을 억누르지 않기로 그를 향한 사랑이 그녀의 일부였다면 떠난 그에 대한 분노와 슬픔 또한 그녀의 일부였습니다. 촛불은 그녀의 감정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녀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윤정은 서랍 속에서 또 다른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일기장이었습니다. 일기장 속에는 그와 함께했던 날들의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로의 생일에 주고받은 선물, 함께 간 여행지, 그리고 그들이 나눈 약속들. 언제나 너를 사랑할게. 어디에 있든 다시 돌아올게. 그 약속들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녀의 삶의 지침처럼 느껴졌습니다. 윤정은 일기장의 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기억 속에 깊이 묻어두었던 장면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처음 그의 손을 잡고 느꼈던 따뜻함, 함께 여행지에서 나는 웃음소리, 그리고 밤하늘 아래에서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던 시간들. 하지만 그 약속들은 그가 떠난 뒤 그녀에게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촛불을 켜고 그 약속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왜 그는 돌아오지 않는 걸까? 내가 믿었던 이 약속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어느 날 윤정은 일기 속에서 한 장의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편지처럼 쓰인 글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면 했던 이유를 언젠가 너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래. 너와의 시간은 내 삶에서 가장 소중했어. 내가 어디에 있든 너를 사랑한다는 걸 잊지 말아줘. 글씨는 흔들렸고 글귀마다 애틋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으며 그의 진심을 헤아리려 했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여전히 자신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그녀는 촛불의 흔들림 속에서 그의 목소리를 듣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나는 여기 있어. 윤정아, 너의 기억 속에서. 그 순간 윤정은 그가 남긴 약속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별의 말이 아니라 그녀에게 삶을 살아가라는 메시지였다는 것을. 촛불은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더 밝게 빛났습니다. 윤정은
비록 그가 곁에 없지만 그의 약속은 바람 속에서 자신을 지탱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혼자였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바람은 그녀의 얼굴을 스치며 따스함을 전해주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윤정은 결국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그의 기억에만 매달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오래된 촛불을 끄고 새로운 불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그녀를 넘어설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것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드는 디딤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오래 잊고 있던 꿈을 떠올렸습니다. 어릴 적부터 하고 싶었던 글쓰기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촛불을 켜고 그 아래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갔습니다. 글을 쓰는 동안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고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느꼈습니다. 윤정은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촛불은 여전히 그녀의 방을 밝혔지만 이제 그것은 슬픔의 상징이 아니라 그녀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그를 떠올릴 때마다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삶에 많은 것을 남겼지만 그녀가 나아갈 새로운 길 역시 열어주었습니다. 촛불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녀의 고통을 태워 없애는 불꽃이 아니라 그녀의 새로운 꿈을 밝히는 따스한 빛이었습니다. 나의 완벽한 여비소. 작가 권혁, 낭독 권혁. 권비는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업인 테크퓨처의 젊은 CEO였습니다. 그의 하루는 늘 빡빡한 일정과 복잡한 문제 해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회의와 끝없는 서류 작업은 그의 일상이 되었고 그는 점차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활 속에서 그는 효율적이고 유능한 비서를 필요로 했습니다. 회사는 새로운 비서 채용 공고를 냈고 수백 명의 지원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면접이 진행되던 날, 권비는 7번째 지원자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윤정. 그녀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당당한 태도로 들어섰습니다. 이력서에는 세계적인 대학 졸업 후 다양한 다국적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빈이 가장 인상 깊게 본 것은 그녀의 태도였습니다. 윤정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자신의 강점을 설명하며 질문에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답했습니다. 그녀의 지적인 매력과 프로페셔널함은 면접관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권비는 순간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이다. 윤정은 채용 후 첫날부터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업무를 빠르게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능력, 그리고 준호의 업무 스타일에 맞춘 맞춤형 지원은 단순히 경험 많은 비서의 범주를 넘어섰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그의 일정을 정리하며 예상치 못한 문제를 미리 대비하는 솔루션까지 제시했습니다. 그녀의 존재로 권비는 마치 인생의 숨통을 트인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완벽함 속에는 권빈이 알지 못한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윤정의 눈빛에는
때때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비밀이 엿보였고 권비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은 단순히 유능한 비서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작은 행동과 말투에서 정보를 읽어내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권비는 처음엔 이를 단순한 재능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능력이 지나치게 정교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회사의 내부 구조와 권비의 습관을 그렇게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을까? 그녀는 어떻게 항상 그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있었을까? 어느 날 밤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을 하던 권비는 우연히 윤정의 컴퓨터 화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에는 회사의 극비 자료와 외부 정보가 함께 떠 있었습니다. 권비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왜 비서가 이런 자료를 보고 있는 걸까? 그는 윤정을 불러 진실을 물었습니다. 윤정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단순한 비서가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이 국제정보기관의 비밀 요원이며 테크퓨처가 최근 몇 달간 국제 경제 스파이 조직의 표적이 되었음을 밝혔습니다. 그녀의 임무는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보호하고 권빈과 회사를 위험에서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권빈은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곁에서 일하는 사람이 정보기관 요원이라니. 하지만 그녀의 설명과 그동안의 행동들을 되짚어보며 그는 그녀가 자신과 회사를 위해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윤정의 고백 이후 권빈은 그녀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지만 동시에 더 큰 문제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스파이 조직은 단순히 외부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회사 내부에 깊이 침투해 있었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 중 한 명이 이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윤정은 권빈에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저 혼자서는 이 싸움을 끝낼 수 없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권빈은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과 판단을 시험받는 순간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진실을 찾기로 결심하며 회사와 자신의 명예를 걸고 이 싸움에 뛰어들었습니다. 권빈과 윤정은 철저한 계획을 세워 회사 내부의 스파이를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둘은 회사 내부 데이터를 분석하고 관련자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며 점점 스파이의 정체에 가까워졌습니다. 결국 배신자는 권빈의 오랜 친구이자 회사의 고위 임원인 김도현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도현은 회사의 핵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는 조직과 손을 잡고 있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친구를 배신한 것이었습니다. 도현은 윤정과 권빈의 조사를 눈치채고 그들을 방해하려 했지만 두 사람의 치밀한 대응으로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윤정은 도현이 조직과 주고받은 비밀 통신을 해독해냈고 이를 바탕으로 도현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스파이 조직은 국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고 테크퓨처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된 후 윤정은 조용히 자신의 책상을 정리하며 권빈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대표님, 제 임무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는 대표님이 이 회사를
지켜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녀의 말에 담긴 진심은 권빈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권빈은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녀의 결정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미소를 지으며 떠났고 권빈은 그녀의 빈자리를 느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윤정과의 시간은 단순히 한 명의 비서를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장과 회사의 미래를 다시 바라보게 만든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최윤정, 당신은 나의 완벽한 비서였을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바꾼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그녀와의 추억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윤정이 떠난 뒤 권빈은 더 강해진 자신감을 가지고 회사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윤정 역시 새로운 임무를 향해 나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권빈과 윤정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의 선택과 진심은 서로의 삶의 깊은 흔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감정. 작가 권혁, 낭독 권혁. 도시의 밤은 차가운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그 속에서 윤정은 무심히 발길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비치는 네온사인은 화려했지만 윤정의 마음속은 공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일터에서 주고받는 형식적인 대화, 친구들과의 피상적인 만남은 더 이상 그녀에게 어떤 위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무언가를 갈망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윤정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형태를 가지지 않았고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혀졌던 기억이 희미하게 되살아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윤정은 이 감정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알아내지 못한다면 자신의 삶이 계속해서 회색빛 안개 속에 갇혀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혼란스러운 감정을 풀기 위해 윤정은 일기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하루 동안의 일을 기록하며 자신의 감정을 분석하려 했지만 그 감정은 여전히 모호한 실체로 남아 있었습니다. 일기를 쓰는 행위 자체는 그녀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지만 그녀가 느끼는 감정의 정체는 쉽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단순한 외로움인지 잃어버린 꿈에 대한 후회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윤정은 오래전 연락이 끊겼던 친구 권빈으로부터 뜻밖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윤정아, 정말 오랜만이다. 잘 지내고 있니? 혹시 시간 괜찮으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권빈의 메시지는 그녀의 삶에 작은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그 메시지는 어딘가에 기다리고 있던 변화의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몇 년 만에 만난 권빈은 여전히 따뜻하고 솔직했습니다. 그는 한결같은 미소로 윤정을 맞이하며 자연스럽게 그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넌 항상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잖아. 그때 네가 그렸던 나무 그림 기억나?
그 안에 네가 숨겨둔 이야기가 가득했는데. 권빈의 말은 윤정의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기억의 문을 열었습니다. 어린 시절 윤정은 종종 물감과 붓으로 자신의 세상을 그려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기대와 현실적인 이유로 그녀는 스스로를 억누르며 그림 도구를 내려놓았습니다. 윤정은 자신의 꿈을 외면한 채 살아왔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으며 혼란스러운 감정의 실체에 한 발 더 가까워졌습니다. 권빈과의 만남은 단순한 옛 친구와의 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윤정이 묻어두었던 진짜 자신을 끌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너가 그때 가졌던 열정은 어디로 갔을까? 그걸 다시 찾아봐도 늦지 않았을 거야. 권빈의 말은 윤정의 마음속에 새로운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서랍 깊숙이 묻혀 있던 물감 세트를 꺼냈습니다. 캔버스를 펼치고 처음 붓을 잡은 순간 윤정의 손은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내 붓질을 시작하며 혼란스러운 선과 색으로 가득한 첫 번째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 그림은 그녀의 내면에 쌓여있던 모든 것을 그대로 담아냈습니다. 선은 갈라지고 색은 번져 있었지만 그녀는 오랜만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 윤정은 매일 밤 캠퍼스 앞에 앉아 자신이 느낀 감정을 하나씩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동시에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려 했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권빈의 격려와 그녀 자신의 의지는 점차 결실을 맺어갔습니다. 그녀의 그림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강렬한 이야기를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윤정의 그림은 점점 더 강렬하고 생동감 넘치는 색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느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단순히 치유를 넘어 삶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윤정은 마침내 자신의 작품을 사람들에게 선보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은 갤러리에서 열린 첫 전시회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작품에서 각기 다른 해석과 감정을 발견하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 관람객이 물었습니다. 이 그림들은 어떤 감정을 표현한 건가요? 윤정은 잠시 생각한 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에요. 하지만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지 않을까요? 도시의 밤은 여전히 차가운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지만 윤정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빛과 색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것을 자유와 창조의 원천으로 삼았습니다. 알 수 없는 감정은 이제 윤정의 삶에 의미를 더하는 중요한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